한라산은 다양한 식물상과 희귀한 동물들이 서식해 1966년 일찌감치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제주도에서 조사된 육상 포유류는 총 29종. 그중 노루는 제주를 대표하는 포유류다. 5월, 새끼를 뺀 암노루가 숲에서 한가로이 풀 뜯고 있다. 산속에서 발견된 동물의 뿔. 그런데 모양으로 보나 크기로 보나 노루의 것이 아니다. 숲속 곳곳에는 죽은 나무들이 힘없이 쓰러진다. 애써 기른 딸기는 무언가가 심하게 쪼아 쓸모없게 만들어 놨다. 원래 제주에는 없던 낯선 동물들. 인간이 무분별하게 들여온 외부 동물들이 제주의 고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육지와 떨어진 제주도는 고유의 진화 과정을 거쳐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고립된 도서 지역의 특성상 토착 생물들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많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좁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희귀 식물과 멸종위기 동물이 다양하게 서식한다. 그래서 제주는 신비의 자연 보고란 명성을 얻고 있다. 노루는 사람들의 보호 노력으로 최근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라산을 비롯한 제주 곳곳에서 노루는 쉽게 관찰된다. 길게 늘어진 꽁지가 아름다운 삼광조. 국제적인 희귀조류인 여름철새로 제주도에 대량 서식한다. 삼광조 외에도 제주도에는 팔색조와 황새 등 35종의 천연기념물을 포함해 58종의 희귀조류가 관찰된다. 그런데 원래 이 지역에 없던 새가 나타나 제주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평생 이거 한 65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본 건 처음이다. 이제 둥지를 발견했을 때 알에서부터 그 새끼까지 다 이제 죽여버리고. 아마 저 보이면 막 죽이고 싶어서 그렇다고 뭐 저 나무 꼭대기 있는 거 올라가서 죽일 수도 없는 거고. 까치가 바로 그 장본인이다. 2월에서 5월은 까치가 산란을 하는 시기다. 주변에서 구한 재료들로 나무 꼭대기 부분에 원형의 둥지를 만든다. 알은 한 번에 3개에서 9개까지 낳는다. 까치는 암수 한 쌍이 짝을 이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일정한 세력권에서 계속 살아간다. 포라는 암컷이 전담하고 이때 수컷은 암컷에게 먹이를 공급한다. 까치 산란기가 되면 바빠지는 곳이 있다. 바로 한국전력이다. 까치는 둥지를 틀 나무를 구하지 못하면 고압 송전탑이나 전신주를 이용하는데 이는 누전이나 정전의 원인이 된다. 작년 한 해 한전 제주지사가 포획한 까치 수는 3,000마리가 넘는다.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딸기밭. 제주도에서 노지 딸기가 대규모로 재배되는 곳이다. 한창 수확철인 딸기. 그런데 과실 곳곳이 심하게 훼손돼 있다. 이거 봐, 이거. 이리 와봐, 이거. 이거 떨어지고, 이거.
고랑에는 새가 쪼아먹은 딸기가 수북하다. 이거 반 까치고 나고 반 뱅작하는 거야. 반씩 반씩. 반반씩. 이거 사람이 이거 어디 이럴 수 있냐 이거야. 나는 죽으려고 농사 지어 놔두면은 사람이 이거 살 거라 이거. 어이. 뭐 허리게 이 까치를 갖다 나가서 사람 애 먹이는지. 아이고 나야. 까치는 하루에 2차례 잘 익고 큰 딸기만 골라서 쪼아 먹는다. 그것도 한 개를 다 쪼아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한 입씩만 쪼기 때문에 딸기 농가는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까치는 원래 제주도에는 없던 종이었다. 장거리 비행에 부적합한 둥글고 짧은 날개로 인해 제주도까지 날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까치가 제주도에 정착하게 된 것일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까치가 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제주도에 오늘 처음으로 까치가 날았습니다. 1989년 전국 각지에서 포획한 까치 60마리가 제주시 관음사 일대에서 방사됐다. 당시 한 기업체와 신문사의 주도로 전국의 까치 울음소리를 듣게 하자는 취지로 진행된 행사의 일환이었다. 제주도에 까치를 살게 하려는 시도가 처음부터 성공한 건 아니었다. 까치의 정착에 방해가 된 것은 다름 아닌 제주도의 강한 바람이었다. 어렵게 지어놓은 둥지는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떨어졌고 둥지에서 부화한 새끼들은 채 성장하기도 전에 희생됐다. 바람에요. 이 동네가 바람이 엄청 강하게 불어가지고 그게 떨어졌거든요. 그 전에도 한 일주일 전에 떨어졌어요. 다시 또 재있어요. 그런데 또 떨어졌어요. 바람에. 바람이 얼마나 불게요? 이 동네 뭐 관리 못하면 유리창도 깨질 정도로 바람이 강하거든요. 육지에서는 보통 2월 하순부터 암수 한 쌍이 800에서 1000개의 나뭇가지로 주로 화렵수의 둥지를 짓는다. 겨울 화렵수는 나뭇잎이 없어 편하게 드나들며 많은 수의 나뭇가지를 물어 나를 수 있다. 그리고 알이 부화할 쯤에는 잎이 무성해져 천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가 용이하다. 육지 까치와 달리 제주의 까치는 침엽수 숲에 둥지 트는 것을 선호한다. 숲은 나무가 촘촘히 들어서 있어 바람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제주에 침엽수 숲이 많다는 점을 까치가 10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바람이 많기로 유명하다. 작년 한 해 제주의 평균 풍속은 초속 3.5m로 서울의 1.5배이며 초속 10m 이상의 강풍 횟수도 압도적으로 많다. 화렵수는 상대적으로 침엽수보다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는다. 제주도에 이입된 까치가 침엽수를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다. 까치는 이러한 제주의 지리적, 생태적 환경에 완벽히 적응하며 개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다른 종들에 대한 이제 절멸을 반드시 한 종이 들어오면 뭐 많게는 뭐 이제 10여 종을 이제 멸종을 가져오게 하거든요. 이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전적으로 이제 강한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생태적 적응력도 강하게 되고요. 노루를 자연 상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노루 생태 관찰원. 이곳에는 암수 앞에 모두 200여 마리가 살고 있다. 5월은 노루의 분만철이다. 새끼를 뺀 암컷들이 여유롭게 풀을 뜯거나 쉬고 있다. 그런데 이 한감을 깨뜨리는 불청객이 있다. 큰 부리 까마귀다. 노루의 털을 뽑아내는 모습이 대범하기까지 하다. 갓 태어난 새끼 노루는 까마귀의 좋은 표적이 된다.
어미의 경계가 소홀하면 새끼는 까마귀에게 희생되기도 한다. 까치와 달리 까마귀는 제주도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다. 생태계에서 까마귀와 까치는 완전한 경쟁 관계다. 까마귀가 득세를 한 곳은 일반적으로 까치가 자리 잡기 어렵다. 덩치 큰 까마귀가 알들을 훔쳐먹어 까치가 번식을 못하기 때문이다. 참 까마귀하고 까치 참새가 많은데 이제는 까치가 이 지역 자체를 전부 점령해가지고 까마귀는 오히려 저 산 쪽으로 열한지 쪽이라는데 그 위쪽으로 해서 어리목 그쪽으로 형성되고 까마귀 보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좀 어쩌다 한 번 이제 내려왔다가 보다 보면은 뭐 까치 한 서너 마리가 그냥 그걸 쪼아가지고 절로 내쫓긴다든가 자기 영역 표시가 돼 있는 그런 경우 같아요. 제주도에서는 외래종인 까치가 토착종인 까마귀를 밀어냈다. 까치의 공격으로 쫓기기 바쁜 까마귀. 까치와 멀찍이 떨어져 쉬고 있는 까마귀 무리. 까치 한 마리의 공격에 까마귀 여러 마리가 혼비백산한다. 먹이 경쟁에서도 까마귀는 더 이상 까치의 적수가 못 된다. 제주도에서는 도대체 왜 까마귀와 까치의 경쟁 관계가 무너져 버린 것일까? 까치가 그 이입될 시점을 그 전으로 해가지고요. 그 까마귀 개체수가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었어요. 이제 그 당시 뭐 농약이라든가 인위적인 조절도 이제 거기에다가 더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거의 사라져버리고 까치는 이제 이입종이다 보니까 점점 개체수가 늘어나가지고 정착되면서 완전 안정된 개체군이 유지돼 버렸습니다. 까치가 제주도에 이입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한라산을 제외한 제주도 전체를 장악한 까치는 그 숫자가 수만 마리로 추정된다. 까치 개체수의 폭발적인 증가는 정전과 농작물 피해를 넘어 제주 고유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번식기에는 맷비둘기와 동박새 등 조류의 알을 먹어치우거나 성조를 공격하는 것이 관찰되기도 한다. 참개구리 등 양서류나 대륙 유혈모기 등 파충류도 포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같이 토착생물 종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종의 절멸이 발생할 우려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제주 지역에서 사실 이제 제주 지역에 본래부터 서식된 종들은 이제 천적에 대한 그 대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편안하게 살아왔었는데 갑자기 까치가 나타나면서 제주 고유의 생물상을 파괴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까치 둥지가 있는 소나무를 베어버렸다. 까치에 의한 과실 피해가 속출하자 다양한 까치 퇴치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딸기에 농약을 묻혀 유인해보지만 지능이 높은 까치는 웬만해선 걸려들지 않는다. 애꿎은 직박구리들만 희생됐다. 포획 틀을 이용한 방법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특정 지역의 까치를 제거해도 주위의 까치가 그 서식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원하는 성과를 얻기 어렵다. 지금 이제 딸기라든가 당근 같은 경우는 까치만으로 그냥 아침마다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진짜.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서는 완전 힘들죠.
부화 후 한 달이 지나면 새끼들은 둥지를 떠난다. 어미들이 둥지에서의 마지막 먹이를 물어나른다. 잠시 후 어미가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불러낸다. 바람의 날개를 고르는 새끼들. 망설임도 잠시. 새끼들은 힘찬 날갯짓으로 둥지를 떠난다. 이 새끼 까치는 인간이 길조라며 들여온 자신의 조상과는 달리 첫 날갯짓부터 흉조라는 멍에를 쓰고 살아가야 한다. 숲에 밤이 찾아오면 야행성 동물들의 활동도 활발해진다. 노루는 포식자의 눈을 피해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에 주로 활동을 한다. 인기척에 놀란 노루들이 몸을 피하느라 바쁘다. 어수선한 노루들 옆으로 일단의 동물 무리가 눈에 띈다. 노루를 사냥하러 나온 들개들이다. 새끼 3마리와 수컷 어미로 이루어진 들개 무리. 들개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개가 야생의 상태로 적응한 개체들이다. 추격을 받자 어미가 촬영진을 한 곳으로 유인하고 새끼들은 다른 곳으로 숨어버린다. 들개는 사냥 등의 무리 행동을 할 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 숲 곳곳에서 야생 들개에 희생된 노루의 사체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들개 개체 수가 늘면서 작년까지 모두 58마리의 야생 노루가 희생됐다. 이것도 보면은 들개가 잡은 거예요. 자연사가 하게 되면은 이 구조가 뼈 구조가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뼈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 야생 동물에 의한 이게 그 피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노루를 잡아먹을 수 있는 개체가 들개밖에 없다는 거죠. 천적이 없어 숫자가 꾸준히 늘어난 들개들은 야생 노루뿐 아니라 가축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인가 근처에서 들개 4마리가 무리를 지어 먹이를 찾고 있다. 최근 제주에 출몰하는 들개들은 아예 인간과 접촉 없이 처음부터 자연 상태에서 태어난 개체들이다. 버려진 유기견이 짝짓기를 통해 대를 이으면서 야생 들개로 변한 것이다. 들개는 살기 좋은 서식 환경 덕분에 생존율이 높고 개체 수도 점점 불어나고 있다.
제주는 인구가 밀집된 도심 지역이 적고 한적한 목장과 산이 많아 몸을 숨기기에 좋다. 그리고 야생도루와 목초지에 풀어놓은 가축들이 있어 먹이가 풍부한 것도 한 이유다. 큰 동물의 뼈를 물고 오는 들개 한 마리. 성질이 사납고 포악한 들개는 가축뿐 아니라 사람까지도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고위 포식자 들개의 등장은 제주 생태계 질서를 흔들고 있다. 한라산 중산간 일대. 숲속 곳곳이 파헤쳐져 있다. 마치 사람이 개간해 놓은 듯 넓은 지역의 땅이 맨살을 드러내고 있다. 동물이 먹다만 매미 유충도 눈에 띈다. 금방 지나간 동물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림자 때문에 뭔가 굽이 있는 동물의 발자국이다. 굽이 있는 것 같아요. 굽이 이렇게 나 있는 것 같은데. 주위에서 발견되는 동물의 배설물. 잠시 후 그 동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먹이를 찾아 나온 멧돼지 한 마리. 멧돼지는 주둥이로 땅을 파헤쳐 뿌리 식물이나 곤충들을 먹는다. 수컷이나 새끼가 없는 암컷은 보통 이렇게 단독 생활을 한다. 멧돼지는 청각과 후각이 발달해 있지만 시력은 나쁜 편이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2, 3m 앞까지도 접근한다. 멧돼지는 대개 주행성이어서 아침과 저녁에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서귀포시에 위치한 돈네코 유원지. 돈네코란 멧돼지가 물을 먹으러 오는 입구라는 뜻이다. 옛날 제주도에도 멧돼지가 살았었다는 흔적이다. 제주 멧돼지는 1920년대 이전까지 관찰됐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그 후로 제주 자생 멧돼지가 관찰된 사례가 없어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도대체 이 멧돼지는 어디서 온 걸까? 네, 지금 일각에서는 그 외부 엽사가 몰래 차에 싣고 와서 방사했다는 그런 제보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여기도 지금 멧돼지 사육했던 농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농가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야생에 적응해서 서식하는 개체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한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개체 수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진흙 목욕을 한 곳이다. 멧돼지는
여름철에 진흙으로 된 물웅덩이에서 목욕을 하는 습성이 있다. 진흙에서 여러 차례 뒹굴면서 기생충을 제거하기도 하고 체온을 낮추기도 하는 것이다. 네, 이게 돼지가 비볐던 자리인데 이 몸이 우리 허리만큼 이게 큰 것 같아요. 높이가 이 돼지가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멧돼지의 흔적은 숲속 곳곳에서 관찰된다. 어미의 배설물 옆에 새끼의 것으로 보이는 것이 발견된다. 사방에서 발견되는 흔적만으로도 멧돼지 개체수가 적어 보이지 않는다. 올해부터 정확한 개체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작년도에 그 예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한 200에서 한 300마리 정도 서식하는 것을 추산하고 있고요. 멧돼지는 깊은 산, 화렵수가 우거진 숲속에서 살기를 좋아한다. 한라산은 이러한 조건을 갖춘 최적의 서식지다. 처음 방사한 몇 마리가 몇 년 내에 수백 마리로 불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제주도에는 대항할 천적이 없다는 것도 멧돼지가 개체수를 불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다. 멧돼지는 식물은 물론 토끼와 들쥐 등 작은 짐승에서 물고기나 동물의 사체까지 먹는 잡식성이다. 이게 매미충인데 이거 먹다가 말았네 이게. 돼지가 많이 있나요? 예, 돼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숫자가 늘면 서식지 경쟁에서 밀린 개체가 민가로 내려올 확률이 높아진다. 먹을 것이 없으면 개체수가 많이 불어나고 먹을 것이 없으면은 이제 밑으로 농가로 내려가는 거죠. 예,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죠. 이제 농가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한라산 같은 경우에 한 500마리 선은 무난히 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후가 이제 문제예요. 올해가 100마리다 하면 새 200마리로만 봐도 다음에는 400마리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800마리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멧돼지는 개체수가 증가하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힐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번식기 동안에 사람들을 공격할 소지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멧돼지 수를 조절하기 위해 포획에 나서고 있다. 2009년 6마리를 시작으로 올해 초에도 3마리를 잡았다. 잡긴 잡았어. 엄청 큰 거라. 전문가들은 사냥은 개체수 조절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제주도가 섬이기 때문에 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정된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그 재래 그런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그런 사슴이든 그다음에 멧돼지든 이런 것들을 들어올 때는 사실은 정확한 사전 조사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더 피해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연유에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서 방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종을 들여올 때는 오랜 기간 면밀한 생태 연구를 거친 뒤에 이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제주에는
이에 대한 기준이나 방침이 없다. 오랜 기간 상대적인 고립 상태에서 진화해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을 지닌 제주의 동물들. 재래종끼리는 오랜 공존 끝에 먹이나 서식지 등의 자원 분할이 자연스레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새로운 종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재래종과 경쟁 관계가 필연적으로 생기고 기존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멧돼지를 찾아 헤매던 산속에서 이상한 발자국이 관찰되었다. 땅속 깊이 파인 발자국. 크기가 어른 손바닥만 하다. 이동한 보폭그루브와 커다란 짐승의 것이 틀림없다. 곧이어 발견되는 동물의 배설물. 숲속 저 멀리에서 야생마가 발견됐다. 앞머리털이 짧은 것으로 봐서 목장을 탈출한 지 몇 년 안 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서는 말을 초지에 풀어 키우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수십 년 전에는 한라산에도 말을 방목해 기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지금 야생에 있는 말들은 관리 소홀로 목장을 탈출해 살아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야생마가 늘게 되면 생태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말을 기르는 목마장 안에 있는 숲. 겉으로 보기엔 여느 숲과 다름없어 보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나무 곳곳에는 말이 껍질을 뜯어먹은 흔적들이 선명하다. 껍질이 없으면 나무는 고사하게 되는데 숲속은 죽은 나무들로 황폐화되어 있다. 정말 쉽게 보죠. 가을이 들어가지고 겨울이 오면은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무를 갉아먹는데 주로 이 나무를 갉는 거 보면은 이 벚나무 그리고 저 느티나무 그런 종류를 제일 많이 갉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 벚나무도 갉아가지고 죽은 거를 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무는 이제 이 겨울 같은 경우는 1년이면은 한 몇백 그루씩 이제 죽는 거죠 이제. 개체수가 많아지면 이제 나무가 점점 많이 죽을 거죠 이제. 제주시 봉계동에 위치한 왕벚나무 자생군락지.
우리나라가 원산인 왕벚나무는 희귀종으로 자생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왕벚나무는 씨를 잘 못 맺어 자연적으로 많이 퍼지지 못한다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한라산에 자생하는 개체들이 야생마에 무방비로 노출돼 고사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의 대표적인 포유동물 노루. 뿔은 수컷에게만 있으며 3년 이상이 되면 3개의 가지로 나뉜다. 노루는 9월에서 11월 사이에 교미를 하고 5, 6월에 1마리에서 3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새끼는 생후 1시간이면 걸어 다닐 수 있다. 대개 새끼는 어미가 먹이를 먹으러 간 사이 포식자를 피해 풀숲에 숨을 죽이고 숨어 있는다. 그리고 젖을 먹을 때만 어미의 곁에서 잠시 머문다. 이러한 조심성이 노루의 생존력을 높이는 비법이다. 그런데 최근 노루의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다. 노루 서식지에서 노루의 것이 아닌 다른 종류의 발자국이 눈에 띈다. 아 근데 여기 사슴발이 있네요. 이게 이 사슴발이 이게 보면은 노루 예예 사슴발은 이게 길거든요. 이게 길고 예, 노루는 이게 짧아요. 이 사슴은 이 길이가 노루보단 더 길거든요. 이게 긴 게 이게 노루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보면은 사슴 녹각이 있는데 예 이게 1년에 한 번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사슴은 뿔을 1년에 한 번 새로운 것으로 가는데 그때 떨어져 나온 녹각으로 보인다. 엘크나무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제주에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사슴의 흔적이 왜 한라산에서 발견된 것일까? 보기 힘든 건데 이거. 주위에는 사슴이 먹은 것으로 보이는 양치식물 관중이 관찰된다. 한눈에 봐도 노루의 것보다 훨씬 큰 사슴 배설물. 네, 이게 지금 사슴이 이거 먹은 거거든요. 이게 그 노루는 안 먹어요. 안 먹고. 예, 노루는 안 먹는데 사슴 종류가 제일 이 나무 껍질을 많이 먹어요. 말하고 사슴하고. 만약에 이 나무가 전체를 먹으면은 이 죽는 거 아니에요. 나무가. 예, 이 껍질이 없으면 나무가 죽거든요. 숲 여기저기에 사슴이 껍질을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들이 발견된다. 사슴 이빨 자국이 선명하다.
난대 산림연구소의 박찬열 박사. 노루 개체수를 조사하다 대형 초식동물인 붉은 사슴이 무리지어 서식하는 것을 발견했다. 붉은 사슴이 무리가 한 약 18마리 정도, 그러니까 무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채식하고 있었던 곳인데요. 지금 보면 이게 송악이거든요. 송악은 이제 노루도 좋아하고 이런 사슴류들이 좋아하는 이제 식물인데, 실제로 노루는 이제 대개 1m 정도까지 채식을 밖에 못 하는데 정말 이 정도까지 채식하는 반면에 붉은 사슴은 지금 여기를 다 이렇게 다 뜯어냈어요. 노루는 이렇게 뜯어 먹어요. 이렇게 뜯어 먹는 거 이제 브라우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네, 붉은 사슴은 그렇지 않고 확 이렇게 뜯어내요. 이렇게 뜯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무에게도 더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농가에서 사육되던 개체가 우리를 탈출해 야생에 적응한 붉은 사슴. 이미 무리를 이루어 제주 생태계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이다. 향후 붉은 사슴 개체군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경우에는 노루 개체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 직접적으로 이제 경쟁을 줄 수도 있고, 먹이 자원에 대한 경쟁은 이제 간접적 경쟁이거든요. 간접적 경쟁은 아예 지금 시작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제주 토착종인 노루의 어깨 높이는 평균 75cm. 노루는 2배나 큰 붉은 사슴과의 먹이 경쟁에서 자연스럽게 밀릴 수밖에 없다. 늘 푸르고 키가 큰 참나무과에 속하는 불가시나무. 목재는 땔감이나 가구재 등으로 쓰이는데 남획으로 인해 지금은 제주도에서 그 수가 많이 줄었다. 난대 산림연구소에서는 이 수종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묘목을 심어 관리하고 있다. 노루의 뿔질을 방지하고 불가시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높이 1m 정도의 방지망이 설치됐다. 하지만 약 2m 정도까지 채식을 할 수 있는 붉은 사슴에게는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제주도에는 50여 종의 특산 식물이 분포한다. 뿌리 줄기가 새우 등처럼 생겨 이름 지어진 새우난. 새우난과 모양은 같지만 꽃이 노란 금빛을 띈다 해서 금새우난이라 이름 붙었다. 제주 새우난과 금새우난은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이다. 금새우난의 잎부분에 뜯어먹은 자국이 선명하다. 사슴 개체수의 증가는 제주 희귀식물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큰 무리를 이루는 사슴의 집단 생활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좋아하는 먹이만 집단 채식을 하게 되면 식생을 단순화시키고 종의 다양성은 훼손해 숲의 건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루는 가족 단위 생활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런 사슴은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단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서식하다 보면 그 지역에 있는 그런 그 먹이식물, 식생들이 이제 노루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급속도로 이제 황폐화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야생에 적응한 붉은 사슴들은 농장에서 탈출한 개체가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사육동물에 대한 철저한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처음에 이제 제주도가 이제 사슴이 없으니까 그 몇몇 분에서 꽃사슴 5마리를 일부러 방사하는 경우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번식돼 있었고, 또 이제 91년도에 호주에서 이제 붉은 사슴하고 와피트 지금 그걸 이제 수입해 왔었는데, 한 사람이 5마리를 수입해 가가지고 5일 만에 다 탈출해 버렸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한 10년이면 그게 100마리가 된다는 게 5마리. 한라산 정상에 있는 백록당. 흰 사슴이 물을 먹는 곳이라는 뜻이다.
멸종된 종을 되살리려는 의도로 3차례에 걸쳐서 사슴이 방사됐다. 본래 한라산에 서식하던 순종 대륙사슴이 아닌 잡종 대륙사슴이 방사됐고, 이 또한 제주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다른 외래종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왔을 때 한 면만 보고 이로운 점만 보고 우리가 들여왔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10년 넘게 20년 넘게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외래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그 종이 들어오는 과정을 이제 직접적인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간접적인 영향까지 충분하게 본 다음에 그 종의 도입이나 이런 부분을 시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인간의 부주의와 무분별함으로 인해 제주 생태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외부 침입종이지만 제주의 자연에 이미 적응한 동물들. 무조건 투여치하는 것보다 경쟁자와 천적이 서로 견지하며 어우러진 생태계의 건강성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조절 방법일 것이다.